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이 또 다른 격동의 현장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지지층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고 정치권은 출렁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야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30번째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상인데 심 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작심한 듯 야당 공세에 하나하나 대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했고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고 야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가 심 총장 인터뷰 내용부터 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 인터뷰를 자청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적법 절차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다투도록. 즉시 항고를 주장한 수사팀과 의견이 달랐던 것에 대해선 최종 판단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총장이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법 절차 논란에 공수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야당은 검찰이 왜 법원의 석방 명령에 즉시 항고로 맞서지 않았냐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주당이 그렇게 미워하는 1970년대 유신 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법원이 풀어주라는 사람을 검찰이 나서 상당한 기간 잡아줄 수 있게끔 한 독재 시대의 유물인데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는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 만약 민주당 관계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주장을 할런지요. 게다가 민주당이 과거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의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은 1973년 유신 독재 시대에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이 가운데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각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0년 전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즉시 항고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구속 취소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폐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속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목포지청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즉시 항고 포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심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서울고검 검사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위헌이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은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구속을 취소한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검찰만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경인 기자, 구속 취소는 법원이 결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보다는 검찰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산수 계산을 잘못했다 이렇게 발언해 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검찰이 잔꾀를 부려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면서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 수계에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30번째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실제 탄핵 추진에 대해선 당내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지도부는 직접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심야 의총까지 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잠시 뒤 밤 10시부터 이곳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매일 의원 전체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다음 천막에서 농성과 의총을 이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 우뚝 설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야오당은 광화문 경복궁역 근처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영배, 김준혁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전국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 움직임은 박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이 수사기관이 아닌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며 공수처와 오동훈 처장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 공수처가 야당의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검찰 기획서를 제기한 데 대해선 망상적 음모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의원들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대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재명을 살리고 법치 죽이기를 자행하는 내란몰이가 드러났다며 불법 체포 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 지연 의혹을 받는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고발에 대해선 법무부와 검찰의 진상 파악 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총을 열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석방 사흘째를 맞은 윤 대통령은 별다른 메시지나 외부 활동 없이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당내 투톱이 관저를 찾은 데 이어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연사들에게 연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젯밤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건강과 안부에 대한 물음에 수감 생활 소회를 밝힌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30분가량 진행된 면담에 다른 배석자는 없었습니다. 당초 여당 지도부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시간을 두고 예방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석방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찾은 겁니다. 당 지도부로서 인사를 가는 거가 당연한데 그게 뭐 선을 안 긋고 극구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윤 대통령은 석방 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해온 한 유명 인사에게도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본인을 지지해준 몇몇 인사들과 연락해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또 석방 직후 이틀에 걸쳐 대통령실 주요 실장, 수석들과 오만찬을 했고 나경원, 추경호 등 당 중진 의원들과도 통화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취지셨고요. 밖에서 많이 애써줬다. 윤 대통령 측은 당분간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자제하고 관저에 머물 것이라고 했지만 여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사실상 관저 정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에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는데 윤 대통령 측은 추가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변론이 재개되면 여러 가지 추가 변수가 생겨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데 왜 그런 건지 조성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에선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를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조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와 헌재의 절차적 논란, 그리고 최근 공개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 녹취도 새로운 쟁점이 됐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일부 변호인이 관저를 찾아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헌재가 요청을 수용해 변론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절차적 흠결이 해소되진 않는다며 선고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념 성향이 짙은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변수도 감안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신 변호인단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이유로 탄핵 심판 청구 자체의 무효를 의미하는 각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무효이고 각하돼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고. 어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은 각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던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다소 불편한 관계인 한동훈 전 대표는 야권과 공수처를 집중 공격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을 요구했던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은 장외 투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된다면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 폐지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란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 정략적인 이익이었죠. 북콘서트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역 일정은 자제할 걸로 알려졌는데 다시 힘을 받고 있는 전통적 지지층의 목소리를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야권을 겨냥해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급하냐며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법칙에 어긋나는 무리스러운 재판 진행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을 주문해왔던 민주당 비명계 주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 단일 대우에 나섰습니다.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지사도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가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퇴근 이후 여러 지역을 돌며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대여 공세가 강화되면서 정치적 공간이 좁아진 비명계 주자들이 존재감 드러내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신의 폭이 넓어진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뉴스 더 코너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윤 대통령 석방 이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석방 이후에 윤 대통령이 누구하고 통화했느냐, 또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하나하나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사소한 움직임에도 관심이 그렇게 쏠린다는 건데, 윤 대통령 오늘은 어떻게 보냈다고 합니까?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인 오늘도 역시 한남동 관저에만 머무르며 몸을 추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움직임 하나하나가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도 일정을 공개하는 건 물론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주요 인사들과 통화를 하는 등 나름의 행보는 시작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지층부터 모으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할까요? 이 통화 내용은 대체로 자신을 향해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한 감사 표시 정도로 알려졌는데 석방 이후 윤 대통령 행보를 종합해보면 통합의 메시지보단 지지층 결집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건 맞는 듯합니다. 석방 직후에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행보나 메시지가 헌재 판단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공개 행보는 자제할 거라고 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상당수도 윤 대통령 관저에 직접 방문하는 건 자제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당 지도부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투톱이라고 하는데 곧바로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 면회를 갔다 왔지만 이후 탄핵 반대 집회 등의 참석은 자제해 왔습니다. 의원들의 참석 역시 개인 차원의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었죠. 만찬이 아닌 30분 차담 정도로 끝난 이번 만남 역시 비슷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석방 직후 짧게 만난 건 단순한 인사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만약 만찬 회동 등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었다면 관저 정치 아니냐는 이 중도층의 부정적 여론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를 관저 정치로 보고 어디까지를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볼지 그것도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한동안 민주당이 우클릭 행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죠? 이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의 현재 최대 관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면 이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대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석방 여파로 헌재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는데 역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걸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일단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석방까지 이어지고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뭐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검찰총장을 또 공수처에 고발한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들었던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였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은 이미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수처에게 사건을 이첩하라거나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사 권한 시비를 부른 미완의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민주당이었죠. 이런 민주당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도 수사권 논란을 부른 공수처도 아닌 검찰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 민주당이 이미 29차례 탄핵을 했습니다. 이제 30번째 탄핵을 최상목 대행을 하느냐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저울질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탄핵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한번 생각을 해야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지 미궁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변론이 끝난 지는 13일이 지났는데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변수들이 겹치면서 재판관들 간 의견 교환을 하는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데 한지은 기자가 헌재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탄핵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면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 다수결로 탄핵 여부를 정하는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13일째인 오늘까지 평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평의 내용과 진행 단계 등은 비공개라며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에 확인은 불가라고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춰 윤 대통령도 이번 주 금요일쯤 선고가 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더 늦어질 거란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헌법학자 7명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적법 절차를 강조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측은 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심판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탄핵 찬반 집회 모두가 더 강하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지난 이틀간 탄핵 관련 글이 37만 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 태극기와 성조기 수백 개가 휘날립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헌재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더 거친 말로 탄핵 기각을 압박했습니다. 제가 내란 폭도고 내란 동조자라면 그들은 빨갱이입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삭발시까지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탄핵 찬성 세력에 관저 앞을 빼앗겨선 안 된다며 이곳에서 무제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야간 집회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쪽도 발언 수위가 세졌습니다. 윤석열의 하수인 검찰총장 사퇴하라! 한 시민단체 집행부는 단체로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1박 2일 농성을 벌인 뒤 주말엔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도 아우성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이후 이틀간 탄핵 찬반글이 37만 개 넘게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글을 쓸 수 있다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게시글이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에 어려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주도했던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수사 초반부터 쟁점이었죠?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가져갈 때부터 수사권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공수처 법에는 수사 범위가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데 내란죄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로 내란죄를 엮어서 수사한 건데요. 이 논리대로 수사를 해도 기소권은 없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구속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법원이 수사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하면서 오 처장의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얼마 동안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애매모호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 검사는 최대 20일인데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구속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공수처가 열흘, 검찰이 열흘을 나눠 쓰고 기소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법원이 검찰의 보안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기한 논란이 생긴 채로 윤 대통령을 황급하게 기소하게 됐습니다. 네, 법에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영장 쇼핑 논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입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피고인 사정 등을 고려해 다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적용해 공수처가 일부는 중앙지법에, 일부는 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할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 도움을 받은 것,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 공수처법의 수사 인력이 검사는 최대 25명,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검사 14명, 수사관 38명이 전부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수처 인력만으론 영장 집행이 어려워서 경찰의 공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포 영장 기한 마지막 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거절당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던 공수처법에 미비했던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기능을 좀 뺏어오자는 차원에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고 어떤 선례도 없다 보니까 험이 많이 생겼고 험이 생길 가능성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을 제대로 못한 국회의 잘못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출범 당시부터 정치적 논란이 컸고 여야가 격돌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법의 허점까지 다 보완을 못한 것 같은데 공수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들의 면접 당시 특정인이 면접위원으로 선정되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에 들어간 이 위원은 지원자가 김 전 총장의 아들이라는 걸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들이 지원한 경력채용 면접위원을 구성할 당시 담당 간부에게 인천 선관위 선거과장인 A씨를 면접위원으로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실제로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A씨는 김 씨의 강화 출신의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냐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지원자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임을 암시한 겁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후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전입 결정 통지 공문을 직접 결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2020년 인천 선관위로 전입한 이후엔 선관위가 오피스텔 월세도 대신 내줬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명의로 맺은 임차 계약 바로 다음 날 인천 선관위가 명의를 바꿔 다시 계약서를 쓴 겁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선순위 근저당으로 8,400만 원이 설정돼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위험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진행됩니다. 선관위 측은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 대해서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주주 일가 등이 얻은 100억 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200개가 넘는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증시에서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히는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중순부터 2달 만에 주가가 5배 넘게 뛰었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젤렌스키 부부를 잇따라 만났던 때입니다. 특히 삼부토건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면서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급등기에 대주주인 D업체는 주식 750만 주, 250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D업체 등이 100억 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관련된 200여 개 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차명 투자,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이렇게 인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라서 저희가 지금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라든가. 야당은 오늘 금감원을 항의 방문해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오늘 새벽 한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에 불이 났고 택시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검은 승용차가 택시를 쾅 들이받습니다. 그대로 튕겨나간 택시는 전봇대와 구둣방을 들이받은 뒤 시뻘건 화염에 휩싸입니다. 택시를 들이받은 승용차는 인도의 자전거를 도미노처럼 쓰러뜨리며 100m가량을 더 가서야 멈춥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중랑역 부근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들이받친 택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택시가 충돌한 구둣방은 이렇게 다 타버려 간신히 형체만 남았습니다. 바로 앞 카페도 입구와 간판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바로 뒤엔 LPG 충전소가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일은 저한테 닥칠지는 참 황당합니다. 만약에 낮에 그랬더라면 제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소방관들에게 구조됐지만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초동 조치로 이제 소화기 뿌려가지고 진압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소화기를 생각보다 많이 썼는데도 진압이 잘 안 되는데요. 사고를 낸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음주운전치사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한 경찰관이 유명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무작정 찾아갔다가 직위 해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경찰관은 해당 가수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사는 집에도 이상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범죄가 발생했다며 수백 번 허위 신고를 하고 불법 침입까지 시도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정집 현관문을 열려는 여성을 제지합니다. 여성은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갑니다. 불법 침입을 시도하던 사람은 경찰관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집에 사람이 갇혀 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계속했습니다. 찾아서 총소리 났다 들었냐 그래서 당신 말고는 들은 사람이 없다 그랬죠. 유명 트로트 가수가 사는 집인 줄 알고 허위 신고와 불법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가수가 아니라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망에서 해당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가 직위 해제당한 상태였습니다. 여경은 지난해 10월에도 허위 신고를 한 뒤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징계위에서 경찰직을 상실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과 허위 신고, 불법 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허위 신고 건수는 무려 2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 범행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로 물건을 구매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진짜 돈과는 달리 이 지폐 속 신사임당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한 남성이 5만 원권을 내자 이를 돈통에 넣으려던 점주가 살펴보더니 다시 돌려줍니다. 남성은 주머니에서 지갑과 함께 지폐를 꺼내고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 허둥댑니다. 그러다 다른 손님이 계산하는 사이 그냥 가버립니다. 가짜 5만 원권을 만 원권으로 바꾸려다 점주에게 딱 걸린 겁니다. 그 5만 원짜리가 누가 봐도 가짜 돈인 거예요. 친구랑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 남성은 이후에도 가짜 돈으로 담배를 사려다 점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마트는 자신이 일하던 곳이었고 200만 원 상당의 식수와 먹거리 등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걸로 생활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도둑질이 하고 다니고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잠자고 다니고. 남성이 쓰려던 가짜 돈은 실제 지폐와 달리 홀로그램이 없고 신사임당도 옅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남성은 교도소 수용동기 소개로 알게 된 또 다른 남성으로부터 5만 원짜리 가짜 돈 25매를 10만 원에 샀습니다. 편의점 등 3곳에서도 이 가짜 돈을 쓰려고 시도했고 한 곳에서는 담배를 사고 45,500원을 거슬러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가짜 지폐 판매자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가수 휘성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가수 휘성 씨가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휘성 씨는 오늘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휘성 씨가 사망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유서의 유무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도 조사 중입니다. 휘성 씨는 2002년 데뷔해 안 되나요, 위드미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작사가나 프로듀서로도 재능을 나타내며 많은 후배 가수들을 발굴해내기도 했습니다. 휘성 씨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휘성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고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명복을 빌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평생 배움의 꿈을 간직해오던 80대 할머니들이 오늘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손녀뻘 신입생들과 함께 학교 점퍼도 입어보면서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설레는 얼굴의 어르신들이 3355 대학 강당에 들어섭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호명되고 꿈에도 그리던 학생증을 받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과잠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학 총장이 직접 학교 전퍼를 입혀주자 87살 김감녀 할머니 얼굴에 20살 여대생 같은 웃음꽃이 핍니다. 남편과 사별 후 5자매를 키운 김 할머니는 나이 80이 돼서야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대학 문턱까지 넘은 김 할머니는 지금이 꿈만 같습니다. 이 나이에 대학생이라는 그 이름자를 붙이고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만학도를 위한 학교를 함께 다닌 동갑내기 친구도 진학에 성공해 기쁨이 2배입니다. 너무 좋아요. 든든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 외롭지 않고 좋아요. 84살 임태수 할머니는 2025학년도 수능 최고령 응시생 기록도 세웠습니다. 나도 이제 대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우리 손자, 손녀가 배웠던 학교를 나도 갈 수 있다는 거. 이 학교 만학도 신입생 48명의 평균 나이는 72세. 사회복지학과 아동학을 전공해 자신들처럼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게 목표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요즘 미국은 달걀 가격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달걀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농가들의 새로운 판로가 생기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 달걀 값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주재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마트, 달걀 매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으로 달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달걀 한 알이 1,000원에 육박합니다. Well, I think it's unfortunate because, if there's bird flu involved, it's a serious thing. 달걀값 급등으로 민심이 흔들린 미국이 백방으로 계란 수입에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달걀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농장은 이번 주에 특란 약 33만 개를 미국 조지아주로 출하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계란 가격이 좀 밀리는 그런 우리 국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했다가 서둘렀습니다. 국내 달걀값은 한 판에 6,000원 선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이 우리나라 하루 달걀 생산량 4,600만 개에 비하면 많지 않은 양이어서
당장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달걀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보고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수출량이 늘어나면 국내 달걀값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에 대한 통제라든지 수출 물량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유럽은 미국의 달걀 수출 요청을 거절했고 튀르키예는 수출세를 도입해 수출 물량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한 조종사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시간에 쫓겨 확인도 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을 뒤흔드는 진동과 함께 집안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지난 6일 공군 MK-82 폭탄 8발이 민가로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31명이 다치고 150건 넘는 민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일 KF-16 전투기 2대는 각각 4발씩 폭탄 투하 임무를 받았는데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5라는 숫자가 0으로 잘못 들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군산기지 이륙부터 포천 투하 지점까지 좌표 14개를 문서로 출력해 비교했어야 했지만 프린터가 고장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륙 전 최종 점검에서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1번기 조종사는 뭔가 다른 걸 느꼈음에도 투하를 강행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정해진 탄착 시간을 맞추느라 조급해져 표적을 정확히 못 봤다며 맹목적으로 표적 확인이라고 통보한 뒤 투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투하 2분 뒤 좌표가 잘못됐다는 조종사 보고에도 파편을 확인한다며 100분이 지난 다음에야 오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를 일으킨 탄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여 전반적인 상황 관리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휘관들의 지휘 감독 미흡까지 드러나자 공군참모총장은 사고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방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사일 오폭 사고가 있었지만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은 오늘부터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첫 연합훈련인데 북한 핵시설을 원점 타격하는 새 작전 계획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제 건조 중인 핵잠수함을 공개한 김정은은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능 정찰 드론이 적 위치를 파악하자 K1A2 전차와 자주포가 불을 뿜고 아파치 헬기에서 히드라 로켓이 발사됩니다. 한미군 당국은 오늘부터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북한의 핵시설을 원점 타격하는 새 작전 계획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대응 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북한은 오후 1시 50분쯤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1월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4일 만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후 처음입니다. 사거리 300km 이하로 단거리보다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을 발사한 걸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전술핵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일반 탄도와 섞어 수천 발을 우리 수도권으로 날릴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8일엔 김정은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을 공개했는데 트럼프 2기와의 핵 협상을 앞두고 몸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외무성은 한미 훈련은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에 당위적 명분만 더해준다며 핵무력의 급진 장성이란 표현으로 대미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은 이후 러시아의 공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타고 이동해서 기습작전도 벌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깜깜한 가스관 내부를 손전등에 의지해 걸어갑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좁지만 앉아서 간식을 먹으며 여유도 부립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가스관 안으로 약 15km를 이동해 우크라이나군을 급습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주 수자 지역 탈환 작전의 일환입니다. 수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수송관이 지나는 지역인데 우크라이나는 올해부터 가스 수송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수자를 포함한 쿠르스크주 도시 3곳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가스관으로 침입한 적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는데 신속히 감지해 격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로 쿠르스크 땅 대다수를 내주면서 우크라이나는 유일한 협상 카드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등은 오늘부터 사흘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데 사실상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광물 거래에 서명할 거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구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신작 미키 17이 북미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감독으로는 2번째인데 흑자 달성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죽어도 재생이 가능한 익스펜더블로서 온갖 굳고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복제인간 미키. Have a nice death. See you tomorrow. 먼 우주를 배경으로 인간과 인간성의 의미를 재치 있게 풀어낸 봉준호의 SF 신작 미키 17이 개봉과 함께 북미 박스오피스 정상을 꿰찼습니다. 지난 7일 북미에서 개봉해 사흘 동안 약 276억 원의 티켓 수익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감독 작품이 박스오피스 최정상을 차지한 건 1973년 정창화 감독이 만든 홍콩 영화 죽음의 5손가락 이후 처음입니다. 넷플릭스와 협업한 영화 옥자와 세계를 휩쓴 기생충 등 이미 화려한 필모그래피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라는 기록을 추가한 봉준호. 하지만 흑자 달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I'm honored to be here with Bong Joon-ho, who's one of the greatest living directors today, and to be able to have worked with him in this cast. 마블 세계관의 헐크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와 주연 로버트 패틴슨 등 할리우드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들을 내세운 만큼 1,70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회수하려면 4천억 원에 달하는 전 세계 흥행 수익이 필요하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인간 냄새로 가득한 되게 인간적인 SF 영화랄까요? 조금은 사이파이, SF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고요. 한국 관련 작품들의 개봉을 막아왔던 중국에서도 관객 800만 명을 돌파하며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미키 17. 봉준호 감독의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춘추시대 오자선은 초나라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이 초평왕의 음모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홀로 탈출한 오자선은 복수를 위해 온갖 고초를 견뎠습니다. 오자서가 뒷일을 도모하기 위해 한 일들, 사마천이 사기에서 칭송했습니다. 장강에서 공궁할 때도, 길에서 구걸할 때도 단 한 번도 초나라를 잊은 적이 없고 인내를 자제해 공명을 이뤘다. 이렇게 칭찬했죠. 은인자중, 이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톨스토이는 고통은 깨달음을 준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겪어봐야 새삼 이치를 좀 더 깨우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구금된 지 52일 만이었죠. 입장문부터 냈습니다. 재판부의 인사하고는 응원해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깊은 마음 빼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앞 지지자들에게는 차렷 자세로 8차례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모습, 마치 대선에서 승리한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난리가 날 수밖에요.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까지 언급합니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윤 대통령이나 여나 야나 승복의 미학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두 사법부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거라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 2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모두가 수많은 억측과 주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누구든 불복하면 나라는 끝장이 날 겁니다. 뭔가를 도모하고 부추기면 그게 바로 망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 윤 대통령이 절제된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고 했었습니다.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내란 혐의 관련 기소는 여전하고 탄핵 심판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3월 10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대통령의 자세였습니다. 낮 동안은 봄 기온이 완연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올라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6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은 포근한데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되겠는데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가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